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사람의 발생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얘가 결국엔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체세포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이었는데 그 중에서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식에 필요한 것, 즉 우리가 얘는 정자 그리고 난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일단 사람이 발생한다,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곧 방금 얘기한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끼리 수정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수정되어서 개체가 되는 과정, 즉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생식세포 형성이 첫 번째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생식세포라고 얘기하는 건 곧 정자와 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발색 그리고 출산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생식세포 형성에서 어떤 생식세포가 있는지를 보면 감수분열 결과 남자에게서는 정자가, 여자에게서는 난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얘들 모두 다 세포죠. 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모양과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세포가 가지는 세포 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식세포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먼저 공통적으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핵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문제에서 정자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하면 맞는 설명이겠죠. 즉 얘들 모두 다 세포이기 때문에 어쨌든 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표시한 노란색 같은 경우는 난자와 정자 모두 세포이기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서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자 볼게요. 정자 같은 경우는 특징이 꼬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꼬리 같은 경우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다른 의미로 운동성을 가진다. 즉 문제에서 만약에 꼬리는 정자의 운동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면 맞는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자 볼게요. 난자 같은 경우는 세포질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양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자는 정자와는 다르게 이 세포질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해서 결과적으로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위에 지금 첫 번째 여기서 생식세포 형성까지는 한 거고 그 다음 단계 보면 수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수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자와 난자는 생식세포이기에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이라 했어요. 그럼 이 절반이 수정해서 같이 만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수정란은 당연히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정에는 위에 뭐라고 써두냐면 이 수정 과정은 곧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까지 끝나면 이제 발생이 일어나죠. 그럼 발생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냐면 수정란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체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면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단계인 난할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난할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자,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난할 같은 경우는 써주세요. 난할에서는 복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난할을 체세포 분열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게 숫자로 나타내면 곱하기 2 나누기 2라고 했었죠. 그럼 곱하기 2 나누기 1을 하면 결과적으로 처음 값이랑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체세포 분열을 거쳤을 때는 딸세포의 크기는 계속해서 일정하겠죠. 자, 근데 반면 난할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복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나누기 2, 나누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에서 시작한다면 얘는 4분의 1이니까 처음 거에 비해서 4배 정도 작아진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난할은 복제를 진행하지 않고 분열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점점 빠르게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난하를 진행하게 된다면 세포 수는 늘어나지만 세포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 이유는 복제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난하를 거쳤다면 배아 같은 경우는 자궁 안쪽으로 파묻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착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착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이 수정란 자체가 포배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배 설명 한번 보면 이제 속이 빈 공 모양의 뭐 세포 덩어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들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상을 거쳤을 때부터 임신되었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본다면 일단 지금 배란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배란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보긴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난자가 지금 밖으로 나오는 현상, 수란관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란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면 수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난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난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궁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결론적으로 포배 형태가 되어서 안쪽 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걸 임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포배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걸 착상되었다 내지는 임신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궁에서 배아라고 하는 건 모체로부터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이제는 체세포 분열을 계속하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체로 성장하게 되고요. 자, 이때 보면 그렇다면 착상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태반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반은 언제 형성되냐면 착상 이후에 형성됩니다. 근데 이 태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자궁에서 배아는 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이 양분 공급 통로가 곧 태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물질 교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태아는 산소와 영양소를 엄마한테서 받고 그 다음에 엄마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배아와 태아라는 것이 있어요. 자, 배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번에서 배아는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다라고 했었는데 배아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세포 덩어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정 이후 8주 후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를 태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배아 줄기 세포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배아줄기 세포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세포 덩어리 상태인 배아는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말은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바뀔 수 있는 무궁무진한 상태라는 뜻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기관을 주기 위해서 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겠죠. 근데 얘가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말이 많고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 태아부터 사람 상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얘들은 세포 덩어리 상태이기 때문에 개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태아까지 가서 이제 출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제까지 과연 태아까지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다시 한 번만 밑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난자와 정자입니다. 자,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면 얘가 수정란이 돼요. 자, 그럼 이 수정란 자체가 수정 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포배가 된다 했었죠. 그럼 이 포배가 되어서 이렇게 태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덩어리 상태, 즉 배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배아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뭐 포배가 배아인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 거지만 아마도 태아와 배아 사이의 차이점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아 vs 태아라고 한다면 일단 누가 더 시간을 많이 거쳤는지 생각하면 배아에서 태아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는 개체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아는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태아와 엄마끼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로는 바로 태반이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외워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 뒤쪽으로 가서 여기서 잠깐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외워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볍게 이거 앞에 과정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여기 지금 이동 과정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난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배란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여기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난자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자궁까지 가야 하니까 여기서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현상 자체를 배란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배란이 일어나고 이때 여기까지 왔을 때 정자가 만약에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수정란이 된다면 이 수정란 상태가 이제 움직여서 자궁까지 가고 이 자궁에서 포배 상태로 지금 파고 들어간다. 즉 착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착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먼저 배란이 일어나고 배란이 일어나면 만약에 여기서 정자가 결합한다면 수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수정이 일어난다면 얘가 이제 수정란 상태가 되어서 지금 수완관이라는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궁까지 가서 착상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착상된 상태 자체를 이제 임신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파트는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내용이 크게 없고요. 일단 다음 시간까지 29쪽까지 한번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30쪽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멘델의 유전 원리인데 여기서는 일단 유전 용어만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유전 원리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 용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는 게 바로 형질, 대립형질, 유전자형, 표현형, 그리고 자가, 타가, 수분, 그 다음에 순종, 잡종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 잡종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럼 각각 설명 간단하게만 보고 오늘 일단 개념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뭐 유전 배우고 있는데 유전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형질이 뭐냐? 밑에 바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질이라고 하는 건 특성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형질 보면 말 그대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존재하죠. 그래서 모양, 색깔, 성질 등이 있고 얘가 사람으로 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뭐 눈동자 색깔, 뭐 아니면 키, 뭐 아니면 쌍꺼풀 유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특성 또는 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일컬어서 형질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전 파트에서는 뭐 사람의 특성할 때 이걸 형질로만 바꾸셔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 대립 형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대립 형질은 뭐냐? 말 그대로 대립한다. 즉,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한 가지 형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특성. 즉,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쌍꺼풀 유무라고 했는데 그럼 쌍꺼풀 유무에서는 어쨌든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얘는 있다, 없다로 뚜렷하게 구분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서로 같은 형질에 속하는데 이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립되는 특성들을 우리가 대립 형질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쌍꺼풀이 있는 것과 쌍꺼풀이 없는 것은 서로 대립 형질 관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대립 형질까지를 봤는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 형질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말 그대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죠. 즉 우리가 엄마는 엄마를 닮기도 하고 아빠도 닮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 형질은 어떤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 바로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유전자형, 표현형이 나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표기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표현형부터 보겠습니다. 표현형 같은 경우는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의미해요. 즉, 여기서는 완두씨가 모양이 둥근 것, 주름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얘는 대립 형질 예시로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뭐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이런 것들은 표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형은 뭔지 볼게요. 유전자형은 이 유전자 구성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자형, 표현형 두 개 묶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표시하는 기준인데 유전자형은 얘들이 가지는 유전자를 그대로 배열하는 거, 표현형은 이 유전자의 배열이 의미하는 형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나와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써주세요. 얘들은 식물에 있어서 뭐 수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수술, 암술 이런 것들은 식물을 구성하게끔 식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배웠을 텐데요. 이때 지금 보시면 자가수분은 자, 스스로 자 할 때 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의미해요. 그럼 타가수분은 다른 그루의 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 잡종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순종, 잡종이라는 건 아마 해리포터에서 뭐 계속해서 마법사 피가 쭉 내려온다면 순종, 그리고 여기서 머글이 섞인다면 잡종이라고 배웠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순종과 잡종이 막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유전자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가로치고 여기 뭐라 써줄 거냐면 순종은 다른 의미로 동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잡종은 이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문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형 유전자 조합, 뭐 이형 접합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어차피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필기만 해두시고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순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내지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잡종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정말 오늘 설명만 듣고 볼 때 예시 보면 대대, 대대소소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대대. 자, 일단 이 대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방금 배운 거를 볼 때 얘는 아마도 유전자형일까요? 아니면 표현형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형일까요? 표현형일까요? 정답은 유전자형이겠죠. 이유는 우리는 대문자 RR,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가지는 어떤 특성, 즉 형질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지금 유전자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대대라고 유전자형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유전자끼리 서로 같은 거인 거 보이죠? 자, 근데 반면 잡종 내지는 이형 볼게요. 잡종 내지는 이형 같은 경우는 얘들이 서로 다른 거 보이시나요? 다르죠? 왜냐면 대, 소, 어쨌든 서로 다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형 같은 경우는 같은 것, 이형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는 선생님 근데 얘는 RRYY 서로 다른 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거의 구성이 같느냐?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애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RRYY라고 써 있는 거는 얘들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합니다. 즉, 서로 다른 형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꽃의 색깔을 결정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쌍들인 거예요. 그럼 지금 색깔상에서 서로 같은 거 보이죠? 또 지금 완두콩 모양상에서 서로 같은 거 보이죠? 그럼 우린 얘들은 동형 접합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 밑에 볼게요.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색깔 또 모양으로 찢었을 때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죠? 그럼 얘들은 지금 각각 형질들에 대해서 유전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형 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숙제로 내드렸던 29쪽
혹시 책 다르시면 그냥 여기 파트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사람의 발생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여기 유전 용어 한 번만 다시 복습해서 다음 시간 수업 듣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유전 용어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형질이 뭐 어떠하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형질이 뭐였지? 이렇게 하시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는 반드시 여기 있는 유전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져 오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할게요.